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도와드리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NCS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지금 거의 9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까지 거의 모든 은행의 서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접을 진행 중인 기업도 있고, 우리은행은 지금 면접 진행 중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업은행과 다른 서류 발표 안 난 기업들이 있고, 일단은 중요한 건 서류는 거의 다 끝났고, 지금 필기 전형 대부분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NCS, 제가 시즌할 때 은행은 다 합격했고, 필기를. 증권도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도 필기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필기에서. 그래서 합격률이 100%죠. 제가 어떻게 NCS를 모두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오늘 전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펜마우스로 쓰고 있는데, 제가 요거 NCS 강의를 할 건데, 강의 형식으로. 근데 약간 미숙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도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펜마우스로 지금 강의 형식으로 유튜브를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2020년에 삼성증권 입사를 했고요. 4년 정도 다니다가 지난 2월에 퇴사하고 지금은 금융권 취준생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제 여기 보이시죠? 미숙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펜마우스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오른쪽 상단에 여기 QR코드 스캔하시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QR코드 스캔해서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캔을 하면 이런 게 떠요. 저는 승고랑 크몽에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금융권 취업 관련해서 이제 자소서부터 필기 전형, 그러니까 NCS죠. 그리고 면접까지 이 금융권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라. 오늘 내용을 살펴볼게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4대 은행과 다수 증권사, 모든 증권사에 필기를 100% 합격했어요. 필기에서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요. 면접에서는 몇 번 떨어졌어요. 근데 일단 자소서랑 필기에선 절대 떨어진 적이 없다. 어떻게 그랬을까? 많은 분들이 필기를 어려워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준비했을 때 어렵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두 합격했으니까 저는 준비를 효율적으로 잘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전 준비 기간도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투입을 했고, 2, 3주 투입하고 다 합격했으면 제가 했던 방식이 맞았던 거죠, 결국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금융권 필기시험의 목적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금융권 NCS, 보통은 NCS 기반으로 출제가 되는데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요 메인 세 가지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 경제도 포함이 되죠. 근데 일단 NCS 부분은 필기시험의 목적은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지문도 방대하고 읽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계산에 필요해 보이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배치를 해서 제한된 시간을 주고 최대한 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맞추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을 고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필기학교의 관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맞추는 것이라고 안 했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금융권 필기 합격 컷은 여기 필기시험 점수를 IBK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알려주고 안 알려주는 데가 더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 60점 후반에서 70점 초중반 요 정도가 되면 이제 HS 필기시험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라 60점 후반에서 70점 중반까지 요 커트라인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문제를 다 정확히 풀려고 막 애쓰는데 그러면 오히려 합격에서 멀어집니다. 왜냐면 그렇게 풀면 천재가 아닌 이상 분명히 시간 투입이 많이 될 거고 한 문제 한 문제. 그러면 뒤에 못 푸는 문제가 많아져요. 그리고 만약에 오답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찍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정확하게 막 한 문제 한 문제 애를 써서 막 풀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필기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NCS가 요구하는 역량이 아닙니다. NCS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한 70에서 80점 정도의 최대한 문제를 빨리 풀고 문제 센스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 접근 센스가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하는 게 NCS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찍을 수 있는 문제는 과감히 찍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뒤에서 찍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요거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한 60점 중반에서 70점 중반 정도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 때 어떤 모의고사 풀더라도 정답률이 80점 가까이 나온다. 이러면 모든 시험에서 합격하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모의고사 풀었는데 정답률이 60점 간당간당하다. 이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는 최소한 정답률을 75%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 이 국민은행 필기시험 구성인데 보면 여기 유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 회원이죠. 유니버스 뱅커 6대 4로 이 NCS가 60% 그리고 경영 경제 일반 상식이 40% 비중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NCS 기반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기업도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의수문이 NCS의 핵심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NCS는 문제풀이의 영역이고 문제를 풀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경제, 경영, 금융 일반 상식은 학습의 영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스타일이 다르다. 문제풀이, NCS는 문제풀이로 접근하셔야 되고 상식은 학습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쓸 때마다 지워야 되네. 잠깐만. 지금 NCS 영상은 처음이라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아까 잘 찍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문제를 냈는데 저는 이런 경우엔 보기부터 봐요. 자, 지금 A가 3번 나왔어요. 보기 5개 중에. 그리고 B가 2번 나왔어요. 이러면 저는 실전에선 이걸 제낍니다. 그리고 A가 일단 맞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많은 거 보는 거예요. B가 지금 3번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2개씩이나 하나씩 나왔어요. 그러면 난 정답을 몰라도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1번으로 그냥 찍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자, 본인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문제를 보기부터 안 보고 이 지문부터 볼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보겠죠. 근데 만약에 A가 맞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 명을 더 찾아야 돼. 그러면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거나 틀리게 하고 싶어서 확실한 A를 많이 배치시켜놓고 여기에 이걸 함정으로 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답이니까 하나만 더 고르면 되는데 나머지 문항들은 어려울 거란 말이야. 난 문항 보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그리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보기가 있는 문항들이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한 30에서 40% 정도는 이렇게 찍으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맞추는 경우가 50에서 한 대략 70% 사이거든요. 찍어서 맞출 확률이 50%만 넘어도 그런 경우엔 그냥 찍고 넘어가셔도 돼요. 만약에 이걸 푼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1분 정도? 30초에서 아무리 빨리 풀어도 30초일 텐데 나는 이걸 찍으면 그냥 바로 쓱쓱 보고 제일 많이 나온 거, 그 다음 많이 나온 거, B 3개네? 그럼 A랑 B겠다 해서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난 이 문제의 답을 몰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칭받는 이 친구들 가르쳐 주느라 이거 찍은 건데 답은 몰라. 하지만 나는 틀리더라도 이런 보기로만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 저는 과감히 1번 찍고 넘어가요. 그리고 표시를 해놔요. 찍었다고. 이건 찍은 문제. 이렇게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돌아와서 찍었던 문제들을 다시 보면 됩니다. 요거 하나 찍으면서 나는 다른 문제 2개를 더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요거 찍는데 5초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 풀었어 봐. 그러면 한 30초에서 1분 걸렸겠죠? 그러면 이 30초와 1분 때문에 뒤에 한 문제야, 2문제를 못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시간을 날리느니 보기로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은 난 과감히 찍고 넘어갑니다. 제가 취준할 때 필기시험 봤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어차피 다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도 문제가 없다. 요거 보고 아마 그래도 어떻게 찍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다 풀겠다는 소린데 절대 모든 문제를 시간 안에 못 풉니다.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본인이 천재가 아니라면 모든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못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로만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은 과감히 찍고 다른 문제를 풀자. 큰 문제를 풀고 찍을 수 있는 문제는 찍고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NCS 정답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소금물. 소금물은 많이 나와요. 이게 소금물을 요거는 찍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푸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은 대부분은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해서 여기 이거 하고 소금 양구해서 방정식을 세우든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제가 NCS의 합격 관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 푸는 거라고 했죠. 자, 이 소금물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비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볼게요. 지금 풀이하느라고 해설하느라 느리는 거지 실전에선 엄청 빨리 풀 거예요. 자, 이런 게 나오면 자, 농도 9%짜리랑 11%짜리를 합쳤대요. 그러면 이 9와 11 사이에 어딘가에서 합쳐진 농도를 C의 농도는 이 9와 11 사이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섞어서 지금 여기 300g이죠. 이거는 250g이에요. 그러면 섞어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위치할 거예요. 이 사이에. 자, 근데 봅시다. 지금 소금물의 양의 비가 300대 250이에요. 그럼 요거를 약분하면 6대 5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 양이 6대 5예요. 그럼 섞었을 때 이 영향력이 9%의 영향력이 얘보다 5분의 6배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의 영향력이 더 크면 이 정확히 가운데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당겨진 데서 소금물의 농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얘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9%와 11.2%의 차이는 2.2%예요, 총. 그러면 이거를 나눈 이 비율은 얘네 소금물의 양의 여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총 2.2의 구간을 얘가 5대 6으로 나누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영향력이 6배고 얘가 영향력이 5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양에 비해 역수비로 농도 차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농도는 2.1을 전체 5대 6으로 나눠야 되니까 하면 0. 아니지. 봅시다. 요렇게 하면 0.25 요거 하면 1%겠죠. 그러면 여기서 1%만큼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을 섞으면 여기 농도는 10%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C의 농도는 10%가 되고 300과 250을 합쳤기 때문에 총 550g이 되겠죠. 소금물의 양은. 이게 C의 소금물과 농도입니다. 그럼 거의 다 했어요. 20% 덜어내고 10g의 소금을 추가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20% 덜어내면 소금물의 양은 80%가 되기 때문에 58에 40, 8로 40, 440g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원래 C의 소금의 양은 550의 10%였기 때문에 55g이었을 텐데 20% 덜어냈기 때문에 이것도 44g으로 줄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10g을 추가했대요. 그러면 총 소금의 양은 54g이고요. 지금 10g 소금을 추가했으니까 원래 440g의 소금물에 10g이 추가됐겠죠. 그래서 550분의 54다.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지금 내가 왜 지금 말이 없냐면 요거 실수했어. 450분의 54죠. 요거를 계산하면 대략 45면 일단은 10, 45분의 54 하면 대략 11%가 가깝겠죠. 지금 풀이가 되게 오래 걸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례식 세워서 소금물의 양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다는 식으로 비례식으로 풀면 방정식을 세우거나 소금의 양, 소금의 양 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풀 수 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소금물 문제풀이에 되게 좋은 팁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이거 좀 지울게요. 이자 문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자 문제는 크게 단리와 복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차수열, 등비수열, 달리는 등차수열, 복리는 등비수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만기환급금을 구해야 돼요. 만기환급금은 원금이랑 이자가 합쳐서 이게 만기의 환급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 볼게요. 24개월 연 2.5%고요. 달리예요. 매월 초에 12만 원씩 납입하고요. 요거를 그림으로 바꾸면 자, 처음이고 1개월 차, 2개월 차 쭉쭉쭉 해서 24개월까지 납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월 초납이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 12만 원을 그냥 120이라고 할게요. 납입했어요. 근데 달리는 지금 여기 12만 원을 넣으면 120을 넣으면 24개월 후에 이 120은 120의 원금에 플러스 기간만큼 지금 개월수니까 24개월씩 이자를 몇 퍼센트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연이자가 2.5%예요. 그러면 이 월이율은 이게 지금 연이율을 월이율로 환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근데 달리인 경우에는 월 이율이 그냥 12분의 연이율
이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연이율이 2.5%였어요. 그리고 24개월이니까 요게 약분돼서 5%로 바뀌겠죠. 5%에 원금의 5%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하면 600에 퍼센트니까 6이 더해져서 126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납입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1년차 초에, 1년 후에 납입한 건 얼마가 될까요? 요거는 지금 요게 24니까 기간이, 요거는 기간이 23이겠죠? 그럼 요거랑 똑같아요. 120 플러스 120 곱하기 12분의 2.5, 아까 월이율로 환산한 거죠. 곱하기 23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건 곱하기 24였고 지금 두 번째 납입한 건 곱하기 23이에요. 그리고 앞에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묶으면 120에 플러스 120 곱하기 12분의 2.5, 이건 퍼센트입니다. 곱하기 24, 23, 축축축 해서 마지막엔 1이겠죠. 요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우리 등차 수열 합공식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2분의 초항 플러스 끝항에다가 총 항의 개수, 지금 24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12 곱하기 25가 돼요. 그쵸? 그러면 곱하기 12 곱하기 25. 요게 만기 환급금입니다. 됐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120이 24번 곱했으니까 이게 원금이고 요게 이자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요게 달리였고요. 그럼 분리 볼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우는 게 있으면 좋은데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못 찾겠어. 지금 중으로 하는데 찾아볼게요. 다음에. 자, 다음 문제. 복리 봅시다. 복리도 기본 개념은 똑같은데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자, 이거 볼게요. 12개월씩 매월 초에 20만 원씩 납입하고요. 지금 여기 모든 우대준 금리 조건에 만족한다 했으니까 연이율은 2.4%예요. 근데 이건 연이율이고 매월 납입한다 했으니까 월이율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월이율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1개월, 2개월, 3개월 해서 12개월씩 납입을 하죠. 1개월씩 납입하니까. 근데 이 월이율이 지금 모르는데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연이율이 지금 2.4%예요. 그렇죠? 그러면 월이율이 매월 월요일에 R이라 하면 처음에 넣은 돈이 1개월 후엔 1 플러스 R이 될 거고 12개월 후엔 1 플러스 R이 12가 될 거예요. 요게 연이율과 같아져야 됩니다. 1.02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날리고 1 플러스 월이율의 12승이 1.02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줬죠. 자, 우리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있는데 A의 N승이 B면 요거는 A는 B의 N승분의 1이랑 똑같죠. 그러면 요거를 바꿔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요거에 12분의 1을 하면 이게 1로 바뀌고 이게 결국 1.001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R이 0.0019가 돼서 결국엔 월이율은 0.19%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월이율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야 돼요. 요거를 이걸 보면 1개월, 2개월, 총 12개월 납입하네요. 그리고 매월 초에 납입해요. 자, 여기 A를 넣었어요. 그러면 1년 1개월 후엔 A 1 플러스 월이율이 될 거고 1개월 후엔 12개월 후엔 이건 복리기 때문에 1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넣었던 A는
마찬가지로 11개월 후엔 1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넣는 건 1 플러스 R에 0, 요거는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R이 공비인, 그리고 항의 개수가 총 13개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등비수열 합은 이렇게 구해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기억나시죠? 요거는 외우셔야 풀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유도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거고,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달리는 연이율에 그냥 12분의 연이율 하면 되고, 인내인 경우에는 월이율을 바꾸려면 12분의 연이율 하면 되고, 복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복리는 1 플러스 월이율의 항의 개수는 연이율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주어질 거고, 요걸 활용해서 이제 월이율로 환산을 한 다음에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우자. 지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 자, 4문제. 이런 건 문제 푸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주어진 건, 자, 문제 볼게요.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 직원. 성과지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가중치를 보니까 지금 수익 실적이 가장 가중치가 높고요. 그 다음 업무 태도예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가 이거죠. 가중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익 실적이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성과를 가장 많이 받을 확률이 크겠죠. 근데 지금 후보를 보니까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높아요. 그리고 이것만 보고도 C일 거라고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큰 가중치, 업무 태도 제일 높은 사람 볼게요. 일단은 근데 얘가 더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C나 E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업무 태도가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산할 필요도, 원래 계산을 하려면 뭐 가중치 곱하기 점수해서 가중평균을 구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답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파악한 다음에 그게 제일 높은 사람을 고르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애가 확률상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중평균에서 계산을 하라고 한 문제가 아니라 센스로 C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 안 하고 C를 바로 고르면 문제 푸는 시간은 내가 봤을 땐 10초 이내예요. 근데 만약에 가중평균으로 막 해서 곱해서 더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때 문제 푸는 시간이 2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분 50초면 1분 50초를 단축하면 다른 문제를 내가 봤을 땐 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어. 그래서 NCS에서 요구하는 건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 파악을 하고 문제 푸는 센스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가중평균 문제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요런 문제는 지금 증감률이랑 증가폭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볼게요. 자, 문제 보니까 환율이 나왔고요. 물어보는 게 2024년 1분기에 원화를 엔화로 바꿨고요. 엔화를 산 거죠. 23년 4분기에 다시 엔화를 팔고 원화를 환전했대요. 그러면 지금 엔화만 보면 되겠죠. 엔화를 910에 샀다가 910원에 샀다가 1엔이 910원이죠. 봤더니 4분기에 907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910을 샀는데 910원 샀는데 떨어져서 상원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손실률이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근데 봅시다. 180만 원을 엔화로 환전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180만 원 곱하면 손해를 본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직하게 180 나누기 910, 뭐 이걸 다 계산해서 정확히 계산하지 말고 대략 요거는 30분의 1에 가깝구나. 그래서 요거랑 약분이 돼서 대략 6,000원에 가까울 거다. 라고 해서 요 정도까지 하고 1번을 고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NCS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CS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림잡아 계산하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절대 NCS에서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내가 봤을 땐 거의 한 문제도 없어요.
뭐 수리해서 일부는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대략 어림 계산에서 과감하게 버리거나 올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품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못 푸는 문제 없이 다 끝까지 볼 수 있게 돼요.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야 돼. 그래서 지금 간단히 문제 살펴봤는데, 오늘 그 펜마우스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금융권 NCS 합격 핵심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효율을 추구해야 됩니다. 효율.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70에서 80 커트라인 이상만 맞도록 효율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합격을 위해서 100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커트라인만 넘으면 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풀거나 찍을 수 있는 문제는 찍으세요. 과감히 나를 믿어. 내가 다 합격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 실전에서 아까처럼 찍은 문제도 많아요. 근데 다 합격했잖아요. 그 말은 찍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아무 문제 말고 찍을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러면 저는 다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럼 시간이 남으면 찍거나 못 푼 문제를 돌아가서 풀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올라가서 나는 합격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들이지 말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스킵하거나 아니면 찍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찍고 넘어가라. 그리고 시간이 정 남으면 찍었던 문제를 다시 와서 검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NCS 풀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NCS 제가 합격했던 노하우를 전수를 드렸고요. 오늘 좀 지우개 쓰고 막 글씨도 이상하고 해서 좀 알아보기 힘들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이 영상대로 제가 오늘 시간 단축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알려드린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아마 진짜로 시간은 단축되고 정답률이 올라가시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금융권, 그리고 저는 이제 크몽이랑 송고에서 활동하고 있고 금융권 취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필기도 과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송고나 크몽에서 금융권이라 검색하거나 불스메이커라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오실 수 있을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찾아오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 꼭 취업 성공해서 억대 연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